근데 결론적으로는 주가의 조정은 레이트 사이클, 즉 금리 인상 마무리하고 인하를 언제 하든 간에 인하를 하는 그 구간에 한 번도 조정을 안 받은 적은 없어요. 근데 그게 지금 그냥 일어나고 있다. 근데 이유를 찾다 보니 네. 트럼프, 엔캐리 청산, 고용지표발 리세션 우려가 있다. 네, 네. 이럴 때 역시 뭐 시장을 그래도 가장 또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분들 중에 한 분 아니겠습니까? 예, 채권 베스트 애널리스트죠. 하나증권의 김상훈 연구위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안녕하세요. 뵙겠습니다. 자, 이 채권 애널리스트가 이런 주식 급락장을 보고 계신데 금리의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네네. 금리가 폭등할 때도 빠지고 지금은 어떻게 폭락한 건데 네네. 장기채 금리가 그죠? 네네. 이럴 때 금융시장이 이렇게 요동을 치는 그걸 관전자 입장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우선 이유를 찾아야죠. 예. 이유를 찾아야 되는데 뭐 이미 사후적으로 결론적으로 뭐 때문에 빠졌다, 증시가 조정을 받고 금리가 하락한다 이런 얘기들이 많은데 제가 봤었을 때 우선 순차적으로 저희가 꼽는 세 가지 이유가 있어요. 예. 근데 우선 6월 말에 트럼프랑 바이든이랑 이제 TV 토론하고 나서 어쨌든 트럼프 트레이드라는 말이 막 떠돌아다녔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우선 주식시장하고 환율시장에 좀 영향을 미쳤던 것 같고 근데 거기서 뭐 앞에 방송에서도 말씀 주셨던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 엔캐리 트레이드의 청산이란 부분들이 수급적 영향을 미쳤습니다. 네. 근데 때마침 7월 FMC에서 사실 연준 성명서가 바뀌었는데 그때 이제 인플레이션만 보지 말고 양대 책무 중에 하나인 고용지표도 같이 봐야 된다는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근데 그거 FMC 끝나자마자 고용지표가 딱 2개 나왔어요. 네. ISM 제조업 내에 있는 세부 항목인 고용지수가 박살이 났고요. 그리고 이제 실업률이 올라가는 그림들이 나오면서 이 세 가지가 추가적으로 순차적으로 좀 발생을 하면서 예. 금리 낙폭도 키우고 그리고 이제 주가 조정폭도 더 키웠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희가 뭐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이제 뭐 내러티브잖아요. 다. 그러니까 스토리들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건데 이제 그럼 반대로 하나씩 살펴봐야 될 텐데 네. 정말 고용 시장이 리세션이냐? 라는 부분을 확인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그로 인해서 금리를 정말 50bp 막 75bp씩 내려야 되느냐를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 그냥 지금 완전 고용 시장에서 조금씩 둔화되는 그림들로 넘어가는 거라 그러면 시장의 반응이 좀 과했다라고 판단이 되겠죠. 그러면 일본은 어쨌든 추가 금리 인상까지는 이제 횟수 자체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겁니다. 미국이 내릴 수 있는 폭보다는. 근데 여기서 지금 시장이 과격하게 반응했던 건 미국의 인하가 급진적으로 일어나면 엔화 대비 달러에 대한 약세 폭이 네. 조금 더 커질 수 있으니 네. 그만큼 누적되었었던 엄청난 물량의 엔캐리 트레이드가 청산이 아직 끝났지 않았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이제 주가에 영향을 미치면 주가가 조정받으면 어쨌든 자산 배분 차원에서 안전자산으로 선호는 갈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금리는 더 추가로 하락할 수 있을 국채로 거고. 가고 그쵸. 미국 국채.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반복될 거기 때문에 우선 발생은 트럼프, 엔캐리 청산 그리고 고용 지표로 갔다면 이제 저희가 좀 대응을 해볼 때는 물론 수급적인 부분들도 봐야 되겠지만 반대로 또 거꾸로 좀 판단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좀 봅니다.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 그렇게 큽니까? 엄청 크죠. 왜냐하면 제가 안 그래도 제가 좀 어제 거의 한 15시간 회사에 있었는데 좀 자료를 아침에 발간하고 왔습니다. 네. 근데 엔캐리가 얼마나 누적되어 있는지 사실 알 수는 없으나 90년대 이후로 한 5번 정도 청산 사례는 있었어요. 네. 근데 이 청산을 한번 시작하고 나면 예. 뭐 하루 이틀에 끝나진 않습니다. 지속된다. 예, 그래서 한 2년 정도 걸려요. 뭐 엔캐리 트레이드 정확히는 청산이 네, 그러니까 그 지수로 보면 한 23개월 정도 지속이 되는데, 근데 제가 이게 시장이 과도하느냐 안 과도했느냐를 보려면 사실 그 5차례에 평균적으로 봤을 때 S&P 수익률은 플러스였어요. 플러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청산한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그 자금만 미국 증시를 투자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빠진다는 건 아닌데 청산하기 시작했었을 때의 낙폭이 좀 어마무시했었습니다.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은 주체가 누구예요? 거의 헤지 펀드들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본의? 네네. 아니요. 뭐 글로벌 자금인 거죠. 글로벌 자금들이? 네네네. 그러니까 여태까지 사실 엔화가 정말 리세션이 오기 전까지는 대부분 이제 최근 트레이드는 또 약세였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뭐 엔화 저리에 빌려가지고 어딘가에 투자를 해야 되는데 헤지 펀드는 롱숏 전략이 가능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이제 빅테크 저희가 아는 이제 M7에 투자를 엄청나게 했었던 거죠. 네. 그리고 아시겠지만 올해 상반기 때
엄청난 수익을 벌었었고. 근데 그런 부분에서 엔화가 좀 강세로 가다 보니까 뭐 이게 뭐 이제 망가진다라기보다는 이쯤 되면 차익 실현을 해야겠다라는 니즈가 생겼죠. 구조가 이런 겁니까? 네. 엔캐리트라이드 구조에 원래 엔화를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네. 엔화 실질적인 네. 엔화 홀더라면 네. 그걸 달러로 바꿔가지고 그쵸. 빅테크에 투자한다. 그렇죠. 그러면 그거 자체는 그냥 달러 강세도 되고 이 엔비디아를 비롯한 빅테크 올라가니까 따따블 먹는 거 아니에요? 네네 맞죠. 엔화는 계속 약해지고. 네네네. 그런데 엔화 약해진 거는 엔화 홀더는 못 먹잖아요. 그냥 그렇죠. 단순히. 그렇죠. 근데 헤지펀드는 엔화 숏을 치면서 네. 이 숏에서 나온 돈으로 엔비디아 같은 거 사는 거니까 네네네. 이건 따따따블 먹는 거잖아요. 네네네. 근데 이게 무너져 버리면 바로 바꿔야 되는 거죠. 그렇죠. 바로 스위치해 그렇죠. 버려야 되니까 네. 매도가 급하게 나올 수도 있고. 급하게 나오고 사실 이게 계속 엔화 얘기를 시장에서 많이 하는 이유가 네. 사실 뭐 멀리 갈 필요도 없고 올해 4월 달이나 5월 달만 보더라도 사실 엔화가 약세되면 일본 재무성에서 개입을 많이 했었어요. 개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약세는 같지만 좀 그 폭들을 속도를 줄여줬었단 말이에요. 예. 근데 6월 달에 두 가지 이벤트가 있었는데 6월 달 BOJ 통화정책 회의에서 추가 금리 인상할 거냐 또는 자산 매입에 축소를 할 거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되게 소극적인 대응을 했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플러스 미국이 결국에 환율 보고서에서 관찰 대상국으로 다시 편입시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결국에 개입을 못하게 만들었고 시장 참여자들도 봤었을 때는 이거 엔화 강세 돌리기 힘들겠다라고 하면서 161까지 그냥 밀어버린 겁니다. 근데 여기서 트럼프 트레이드까지 있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촉발된 겁니다. 여태까지는 엔화가 절하되는 부분들로 지금 정책들이 먹혀 들어갔었다면 딱 6월 말에 트럼프가 대선에서 토론에서 엄청나게 이기면서 트럼프 트레이드라는 말이 생겼고 트럼프 일기 때를 저희가 짚어보면 엔화 절상이 한 3번 정도인가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트럼프는 그거잖아요. 왜 너네만 약세냐. 우리도 약세 가야 된다 하면서 주요국 통화들을 가치를 올려버렸단 말이죠. 절상시켰어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그때까지만 해도 될 것 같으니까 지금 엔화가 160일까지 갔으니까 사실 레벨로만 보면 엄청나게 약세 간 거잖아요. 그리고 그때 빅테크 엄청 땡겼을 거 아닙니까? 근데 여기서 트럼프가 될 것 같으니 엔화 약세보다는 강세로 되돌릴 것 같고 플러스 그때 BOJ가 이번에 금리 인상. 금리 인상을 한 거죠. 사실 서베이 보면 블룸버그 서베이 때는 동결이 더 많았어요. 근데 네. 미 대선을 뭐 아직 뭐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네. 그때 당시보다는 네. 트럼프의 당선 가능성은 현재 좀 떨어져 있거든요. 그렇죠. 다시. 그렇죠. 그러면 트럼프 트레이드로 인한 엔화 강세 전환에 대한 배경도 좀 약화된 거 아니에요? 그것만 보면. 그렇죠. 근데 그래서 제가 세 번째 이슈를 말씀드렸잖아요. FOMC 이후로 고용 시장을 더 중시해야 되는데 예. 고용 시장에 대한 지표들이 두 가지가 다 박살났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트럼프가 엔캐리에 미쳤었던 것보다 지금 그런 펀더멘털적으로 어쨌든 일본은 한 번 정도 더 인상할 건데 예. 미국이 이게 원래 6월 FOMC 점도표만 보면 3번 인하에서 연내 한 번 인하로 축소한 상황이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시장은 12월까지 3번 인하 보고 있고 심지어 일부 외사에서는 9월까지 뭐 기다리냐. 임시회의 열어서 긴급 인하해야 된다. 이거는 파월의 실기다라고까지 얘기하면서 리포트들이 나오고 있단 말이죠. 그럼 어쨌든 일본하고 미국의 금리 차가 축소되는 그림들이 나오니까 이거 엔화에 대한 강세 또는 엔화 대비 달러의 약세의 흐름이 되게 빠르게 끝나진 않겠는데 라는 우려가 지금 펀더멘탈적으로도 나왔다라는 적어도 거죠. 올 연말까지 이런 추세 될 수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때문에 주가 조정? 그러면 안전자산 좀 사야 되는 거 아니야? 금리는 추가적으로 하락.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지금 맞물려서 돌아가고 있는 정말 겁니다. 실기한 걸까요? 7월에 했어야 되나요? 어떻게 네. 보세요? 저는 이거는 진짜 아다르고 어다르다고 우선은 증시가 이만큼 빠졌잖아요. 네. 그죠? 빠졌기 때문에 실기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근데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러면 지금 7월에 내릴 정도로 경제 지표가 망가졌느냐라고 보면 사실 그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따 뭐 샵룰에 대해서 여쭤보시면 뭐 대답도 드리겠지만 사실 실업률 자체가 아직은 낮은 상황이고 저희가 미국 고용 시장에 대해서 조금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뭐 샵룰 이런 걸 다 차치하고 예. 조금 더 후행 지표긴 합니다. 6월달 데이터긴 한데 미국의 해고율이 거의가 아니라 사상 최저치예요. 0.9%밖에 되지 않는데 채용률도 낮습니다. 그럼 기업 입장에서 저희가 이걸 해석해 보면 해고도 안 하는데 채용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지금의 미국의 고용 시장을 저희가 판단해 볼 때 그냥 안정적인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르지도 못하지만 채용할 정도도 아니다. 해고 많지 않아요? 해고율 자체가 0.9%밖에 되지 않습니다. 다른 때보다 낮은 거예요? 사상 최저치입니다. 해고율이? 네.
해고됐다는 얘기 많던데요. 네. 근데 해고율 자체가 사상 최저치고 통계는 뭐 해고율은 뭡니까? 저 입사율 고용 대비 해고입니까? 아니면 이게 저희가 이제 그 정부에서 발표하는 데이터가 아니라 이제 네. 졸트라는 이제 구인 보고서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네. 2개월 정도 더 후행을 하는데 뭐 전체 구직자 그 취업자 대비 해고된 사람들의 비중을 얘기를 하겠죠. 근데 그 자체가 되게 사상 최저치고 어쨌든 해고도 채용도 많이 안 하고 있는데 네. 네. 구인율은 높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구인율이 높다는 얘기는 뭐냐면 지금 기업 입장에서는 해고도 안 해도 되고 채용도 하긴 싫지만 구인을 계속 늘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네. 결론적으로 내가 원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조적인 구인난은 사실 지금 하루 이틀 된 게 아니라 이번에 미국의 고용 시장을 얘기할 때 거의 한 2년 이상 지속됐었던 문제인 거잖아요. 근데 그 과정에서 미국채 10년물 금리가 5% 갔었을 때 주가가 한번 하락했었고 지금 3.8%까지 내려갔는데도 하락을 하니까 뭐가 바뀐 거냐라고 보면 사실 고용 시장에서 실업률이 올라간 것밖에 없긴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 미국 경기가 정점 대비 슬로우 다운 해지는 거에 대해서는 사실 모두가 인지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7월 FMC 전에 9월 인하를 반영했었던 확률이 몇 %였냐면 이미 100%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수급적인 거랑 펀더멘털적인 게 지금 좀 조합이 세게 일어나면서 좀 쏠림 현상이 있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기라는 게 결과론적으로는 맞을 수 있겠지만 결국에 데이터 보고 해야 되는데 그때는 데이터가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연준이 네, 그 주가의 급락을 안 보는 건 아닐 텐데 보죠. 사실 주가의 급락만 보고 네. 금리 정책을 하냐? 그러면 주가가 올라가는 네. 주가가 계속 올라가서 노랜딩 얘기 나왔을 때 연준은 조치 안 했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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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럼 급락할 때만 하냐? 네. 근데 우선은 연준이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건 그리고 연준이 통화 정책을 선행적으로 해서 성공했던 적은 거의 한 2번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ECB 같은 경우는 선제적으로 한 적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번에 ECB도 금리를 인하했지만 다시 물가가 올라가면서 이거 오히려 또 실기 아니냐 얘기 나왔지만 결론적으로 인하를 한번 했잖아요. 네. 근데 연준은 7월에 못했기 때문에 이게 실기란 얘기도 나오지만 네. 결과적으로 글로벌리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결국에 선행적으로 하는데 부담들을 많이 느껴왔었습니다. 네. 그래서 후행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거는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역사적인 사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금리를 사실은 그 파월의 입장에서는 2년도 더 지난 얘기입니다만 결정적인 실수를 한번 했잖아요. 네. 트랜지토리한 인플레이션이라고 네. 얘기했다가 그것 때문에 사실 전 세계가 혼란에 빠지고 본인은 치명적인 명성에 손상을 가졌는데 네. 그래서 심리 상태를 볼 것 같으면 네, 네. 야 내가 이번에 금리를 너무 빨리 내려가지고 네, 네. 다시 인플레가 살아나면 네. 이건 빼박이잖아요. 네, 네, 네. 아서번수보다 더 못한 그렇죠. 사람이 되니까 네, 네. 그 심리를 가지고 있었을 거란 말이죠. 네, 네. 근데 지금 반대의 결과 나온 그렇죠. 거잖아요. 네. 야, 너 실기했어. 임마. 이렇게 시장에서 욕을 먹고 있는 네. 상황이라니까 이제 멘붕이 온 것 같아, 이 사람이. 근데 사실 네. 7월 FMC는 네. 거기서 갈아타기 위한 하나의 그 교두보 같은 거였어요. 네. 왜냐하면 방금 말씀 잘 주셨던 게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이라 그랬다가 틀렸잖아요. 네. 근데 지금 고용 시장에 대해서 뭐라 그러냐면 완전 고용 시장이었는데 네. 지금 자기들이 데이터를 보니까 이제 좀 실업률이 올라갈 것 같은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완전 고용 시장에서 이제 실업률이 올라가면 물가 안정보다는 고용 시장의 냉각을 더 우려해서 우리는 인하를 할 거다라는 거 사실 7월에 시사를 한 시사한 거란 말이죠. 거죠. 네. 시사를 한 거였고 저는 파월의 심리를 좀 보면 뭐 제가 알 수 있는 건 아닙니다만 사실 고용 시장의 정상화를 얘기했거든요. 이번에 기자회견에서도 그렇게 실업률 올라갈 거 예상하면 지금 금리 인하해야 되지 왜 안 하냐라고 바로 해야 봤을 때 되는 거 아니냐고 얘기했었죠. 그렇죠. 기자가. 그렇죠. 근데 우선 핫한 거에서 네. 이제 노멀이 되고 있다라고 대답을 했단 말이죠. 네. 근데 그 기저에는 제가 생각했었을 때는 이 노멀이라고 얘기하는 것도 혹시 그 일시적인 그 오명 프레임에 되지 않을까. 그래서 자기는 내리고 싶었던 거예요. 그리고 사실 이번에 성명서가 양대 책무, 즉 물가 안정과 고용 시장 안정을 연준은 다 추구해야 된다는 걸 모두 알고 있지만 5월부터 파월은 FMC 기자회견에서 이미 얘기했었어요. 노골적으로. 나는 양대 책무 중에서 고용을 더 볼 거다라고 사실 얘기를 5월부터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실업률이 더 중요하다고 봤던 거고 다만 네. 이번에 7월 FMC 성명서 자체에 그 문구가 바뀌었다는 얘기는 파월뿐만 아니라 연준 위원들도 컨센서스 있다. 물가보다는 고용을 더 봐야 된다고 얘기를 한 건 거죠. 네. 그래서 그 성명서에 기재까지 된 건데 아직 그 실업률이나 고용 데이터들이
당장에 인하를 했었어야 되는 물론 후행 지표이긴 합니다만 그걸 정당할 정도의 데이터는 아니었어요. 그리고 제가 샵룰 좀 추가적으로 하나 말씀드리면 말씀해주세요. 지금 온 시장에 샵룰이 도배가 되어 있잖아요. 근데 사실 2년 전에도 썼습니다. 애널리스트들이. 왜냐하면 침체를 또 22년에 23년을 봤었기 때문에. 근데 틀렸었죠. 근데 제가 샵룰을 60년대부터 쫙 정리를 해보니까 결론적으로 그 샵룰 창시자가 클라우디아 샴이거든요. 예. 네. 근데 이분도 이번에 인터뷰를 했어요. 블룸버그에서. 근데 그분도 그 이번에 리세션은 아직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고 금리 인하가 적절히 이루어지면 이거는 경기에 대한 부담들을 막을 수 있다라고 우선 얘기는 했습니다. 근데 뭐 맞을지 틀릴지 모르겠지만 근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그 창시자도 얘기하고 있고 실제로 과거 데이터들의 패턴을 보면 샵룰이 부합됐다는 얘기는 이제 경기 침체를 예고하는 게 아니라 이미 경기 침체에 들어갔기 때문에 신속히 대응해라라는 알려주는 지표로 사용이 되어 왔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번에 이제 7월 데이터에서 샵룰에 부합했잖아요. 그럼 평균적으로 4개월 전에 이미 리세션이어야 돼요. 그러면 미국이 3월 달부터 이미 리세션이어야 되는 게 과거 패턴상으로는 맞아야 되거든요. 네. 근데 3월에 무슨 일이 있었죠? 3월 FOMC에서 중립금리를 처음으로 상향 조정합니다. 그리고 4월 되자마자 발표됐었던 미국의 ISM 제조업, 고용, 물가, 소매 판매 데이터들 다 호조 나오면서 미국채 10년물이 4.7%까지 갔어요. 그렇죠. 그죠? 그때는 미국 장기물 금리가 하반 경직성이 엄청 강했습니다. 왜냐? 중립금리를 올렸다는 얘기는 인하 사이클이 시작돼도 과거만큼 못 내릴 거야. 왜냐? 이민자들도 유입 많고 인구 파이가 커졌기 때문에 성장의 동력 자체가 커졌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 역시도 과거의 샵룰에 부합했었을 때 실업률의 평균치가 얼마냐면 5.8%였어요. 예. 근데 지금 4.3%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창시자가 얘기하기도 하는 것처럼 지금은 트럼프와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 유발시킨 부분들이 컸는데 여기서 추가적으로 증시가 조정받고 금리가 하락했었던 고용시장, 이 펀더멘탈까지 보면 뭐 물론 고용은 너무 탄력성이 크니까 실업률이 쭉 올라갈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는 지금 그 샵룰의 부합을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렵다 봅니다. 원래 장단기 금리의 역전이 리세션의 신호라고 그쵸. 얘기하잖아요. 그쵸. 근데 장단기 금리의 역전이라는 게 작년에 엄청 심한 거 아니에요. 네, 네. 그죠? 네. 뭐 2년물 혹시 그 밑에 단의 금리가 너무 높아가지고 네. 뭐 달러 예금 엄청 좋았잖아요. 네네. MMF가 5점 몇 주고 막 그런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지금 2년물하고 저 10년물하고 거의 붙었죠 이제. 네, 마이너스 한 8bp 정도까지. 거의 붙은 거죠. 네, 네, 네. 이게 만약에 정배열이 되면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지금 완전 역배열 상태였는데 네. 이게 장단기 금리가 이제 정배열, 장기 금리가 좀 더 높은 상황. 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우선은 시장 입장이나 은행들 입장에서는 예대 마진이 개선되는 거고 네. 그리고 이 일드 커브 수익률 곡선 자체가 정상화되는 건 네. 어쨌든 간에 금융시장이 정상화됐다는 좋은 걸 거죠. 보여주는 거예요. 네. 그건 맞는데 다만 이 주가의 조정을 장단기 금리 역전하고 맨날 얘기들이 많았는데 장단기가 역전이 되면 아래 공포라고 해서 리세션 시그널로 봐왔잖아요. 그렇죠. 근데 실제로 주가가 조정을 받았었을 때는 언제냐면 네. 과거 다 보시면 장단기 금리 역전이 풀리는 시기에 조정을 다 받았어요. 왜냐? 뭔가 이유가 있으니 장단기 금리 역전이 풀리려면 인하를 엄청 많이 하거나 네. 아니면 작년 하반기 때처럼 재정 적자를 엄청나게 풀어가지고 텀 프리미엄을 요구해서 장기물 금리가 급등하거나 둘 중에 하나여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근데 대부분이 금리를 인하해야 되는 리세션이나 침체 구간에 돌입했었기 때문이거든요. 네. 그래서 장단기 금리가 역전이 해소되는 거는 금융시장 측면으로 봤을 땐 건전한 것이나 그 풀리는 과정에서 주가의 조정은 꼭 있었다라는 근데 장단기 금리가 이제 풀리는 것도 단기 네. 금리가 올라가서 풀리는 경우도 있고 네. 장기 금리가 내려와서 풀리는 그렇죠. 경우가 있잖아요. 네. 이번에 장기 금리가 내려와서 풀리는 그리고 거죠. 그게 대부분이 그 상황으로 발생을 했었습니다. 그렇죠. 이 장기 금리 내려온다는 건 장기 금리라는 건 네. 그 나라의 장기 성장을 얘기하는 거니까. 아, 단기 금리가 내려오면서 풀리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역전이라는 거는 네. 단기물 금리가 여기 있고 장기물 금리가 여기 있는 거죠. 아, 이게 더 많이 내렸으니까. 그렇죠. 원래는 장기물 오케이. 금리가 더 위에 있어야 되는 오케이, 거죠. 오케이. 예. 근데 제가 지금 좀 차가이- 풀리려면 예. 이게 튀거나 예. 단기물 금리가 내려와 줘야 되는데 예. 일반적으로는 리세션이나 경기 둔화 때문에 연준이 금리 인하를 할 수밖에 없어서 인하기에 풀리는 경우들이 훨씬 많았다라고 그때 보시면 주가가 빠지더라. 그렇죠. 근데 장단기 그게 네. 지금 장단기 역전도 과거 장단기 역전의 상황들이랑 비교해서 맞게 돌아가요? 왜냐면 지금 너무 길어졌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아까 샵룰 말씀드릴 때 네. 창시자도 얘기를 했던 게 아니
22년에 23년도 침체를 예측했었던 사람들이 그때 가지고 왔었던 지표가 장단기 금리 역전이었고요. 지금은 이제 샴룰입니다. 근데 이 두 개의 그런 리세션을 예고하는 선행 지표들이 지금은 좀 맞지 않다라는 것들. 왜냐하면 저는 유동성이 너무 많이 풀려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스토리들이 바뀔 때마다 위든 아래든 수급에 대한 쏠림 현상들이 사실 되게 강할 수밖에 없는 국면이라고 좀 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좀 맞지 않는데, 근데 결론적으로는 주가의 조정은 제가 뭐 바텀업까지 다 알 수는 없습니다만 레이트 사이클, 즉 금리 인상 마무리하고 인하를 언제 하든 간에 인하를 하는 그 구간에 한 번도 조정을 안 받은 적은 없어요. 근데 그게 지금 그냥 일어나고 있다. 근데 이유를 찾다 보니 네. 트럼프, 엔케리 청산, 고용지표발 리세션 우려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난처한 질문을 이제 드리기 시작해야 될 것 네네. 같은데 지금까지 설명이었고 지금부터는 전망이에요. 네, 노랜딩, 소프트 랜딩, 하드 랜딩. 네, 노랜딩 얘기도 잠깐 나왔고 소프트 랜딩이 아직도 미국 펀드 매니저들의 한 68%, 60몇 %는 소프트 랜딩에 대한 기대가 있다 그래요. 네, 네. 우리 연구위원님 어떻게 보시나요? 미국 경제. 저는 여전히 그러니까 정의가 어렵지만 저는 경기가 점진적으로 슬로우 다운해지는 그 파월이 얘기하는 연착륙 달성은 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중요한 게 이제 연준의 입장입니다. 네. 왜냐하면 아까 말씀 주셨지만 주가만 조정만을 보진 않지만 연준이 주가 조정이 심할 때는 트럼프 때도 그랬고 우선은 통화 정책에 대해서 기민하게 반응은 해요. 예. 그래서 저는 앞으로 9월 FOMC 전까지 연준이 50bp 시장이 인하를 반영하고 있는데 되든 안 되든 뭔가 안 돼라고 단언하기보다는 그 가능성들이 실업률이 더 올라가면 우리 할 수 있어라고 소통을 하면서 열어두는 그런 포지션들을 계속 가져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주가나 금리에도 급격한 쏠림 현상을 좀 막을 것 같고 반대로 지금 일부 외사가 주장하는 긴급 회의를 열어서 그 인하를 한다. 빅컷도 하고. 예, 그러면 저는 시장이 이거 진짜 무슨 일 있다 그런 거 생각하고 빠진다. 난리 날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서 50bp 인하를 연속적으로 한다고 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엔캐리 트레이드의 청산은 더 가속화되겠죠. 가속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우선 연준은 원래 소프트 랜딩을 생각해서 9월 인하를 시작하려고 했어요. 예. 근데 지금 스텝이 꼬인 겁니다. 시장이 먼저 고용 안 지표 거지. 때문에. 예. 그래서 그 부분은 소통을 통해서 막아야 될 것 같고 네. 다만 올해 대선의 해잖아요. 그러면 채권이든 주식시장에서 결국에 생각해야 될 거는 어떻게 보면 유동성 싸움입니다. 왜냐? 엔저 활용해서 빅테크나 어디든가에 자산을 투자했어요. 근데 네. 지금 그게 빠지려고 하죠. 미국은 엄청나게 불편하죠. 해리스가 되든 트럼프가 되려고 하더라도 미국 증시가 빠지고 금융시장이 불안하면 불편할 거 아닙니까? 그럼 미국이 해야 될 거는 유동성을 다시 풀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연준은 금리를 인하를 할 거고 재무부는 국채를 더 찍을 겁니다. 근데 다만 이번에 3분기 국채 발행 계획이 재무부에서 발표를 했는데 원래 발표했었던 금액보다 3분기가 줄었고 4분기는 3분기보다 더 적은 규모로 발표를 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유동성 부양 효과도 과거 대비 세진 않겠네라는 우려가 같이 겹쳤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언제나 수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뭐 제가 주가가 무조건 반등한다가 아니라 엔캐리 청산 트레이드로 나가는 자금이 있는가 하면 들어올 자금도 있고 그걸 재무부의 정책들을 같이 보게 되면 어느 정도 하방을 막을 수 있는 부분들은 있을 거다. 그래서 그런 절차들을 통해서 대선을 앞둔 해에 하드랜딩, 이 경착륙을 리세션을 그대로 보는 거를 조금 뭐 용인하지는 않을 거다라고 저는 그러니까 판단합니다. 연준과 재무부가 연합해서 네, 유동성 공급자로서의 역할을 네, 대선 앞두고 할 수밖에 없을 거다.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 아주 오랫동안에 우리 그 주식시장을 관철해 오던 그 단어의 조합이 배드 이즈 굿이었잖아요. 네, 네, 경제 상황이 안 좋으면 네, 금융시장은 오히려 좋다. 네. 왜? 구원해 줄 거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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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배드 이즈 배드의 시장으로 전환됐다. 네, 그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네, 네. 어떻게 보세요? 그거는 인하 초입 때 항상 나왔던 얘기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금리를 내려서 장단기 금리가 역전이 현상이 해소가 된다는 얘기는 금리를 왜 내립니까? 경기가 안 좋으니까 내리는 거고 그때 주가가 왜 거의 100% 확률로 빠졌습니까? 배드 이즈 배드였던 거죠. 근데 그 기간이 길지는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어느 기간 동안 조정을 얼만큼 몇 %까지 받을 거냐는 사실 과거 경험마다 다르고 이번에 특징이 다르기 때문에 예측할 수 없겠죠.
근데 다만 지금은 수급 쏠림 현상이 좀 촉발된 부분들이 있다. 그래서 이게 미국에서 어느 정도 대응을 해줄 건지가 되게 중요하고 연준이 이미 실기 소리까지 듣는 입장에서 긴급 회의까지는 아니지만 9월에 빅컷에 대한 가능성들을 열어두면서 커뮤니케이션을 할 가능성들이 전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김상원 의원께서는 연준이 올해 내로 몇 퍼센트 포인트 금리를 낮출 거라고 보세요. 저희는 여전히 2번 정도 보고요. 예. 2번 정도 보는데 한 번 정도가 빅컷이 될 가능성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75bp? 네, 네. 두 번이 그러면 9월하고 뭐 저희는 기본적으로 9월, 12월 보고 있고요. 9월, 12월. 네, 네, 네. 9월에 비컷이에요? 하게 되면? 네, 그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근데 이거는 저희 하우스 뷰는 아니고 제 생각입니다. 제 생각. 하우스 뷰가 김상원 의원 뷰 아니에요? 저희 또 매크로 담당하시는 분이 있어서 채권 담당인데신데도. 대체로 근데 두 번 정도는 그러면 합의를 하신 거고 아니면 두 번? 저희는 원래 하반기부터 기본 전망이 2번이었어요. 9월, 근데 12월. 지금 시장 급변동 상황까지 반영한 겁니까? 그게 두 번의 75bp가? 지금 미국에서 나오는 네. 거 전망하고는 조금 괴리가 좀 있는데. 지금 선물 시장에서 반영하고 있는 건 연말까지 3번 75bp고요. 근데- 3번 75bp. 네네.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그때 고용지표 발표가 됐었을 때 선물 시장에서 9월달 50bp를 반영을 했다가 제가 어제 이제 새벽에 봤었을 때는 12월까지 그냥 25, 25, 25 3번 네. 75bp 인하를 지금 시장은 반영하고 있다. 어쩌면 그렇게 하는 게 네. 시장에 대한 충격을 완화시킬 수 완화시키는 있어요. 거겠죠. 네네. 갑자기 비상해가지고 뭐 50bp 난리치고 그러면 진짜 이거 큰일 났나 보다. 예? 그래서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더 되고 그럴 거라는 이제 말씀이신 것 같은데. 네. 자, 한국하고 미국하고 그 기준금리의 차이가 2%포인트예요. 네. 그 저쪽은 5.5, 우리는 3.5. 3.5잖아요. 네. 원래대로 하면 저쪽에서 확실히 금리를 낮출 거란 시그널을 보면 우리가 먼저 선제적으로 할 거다. 네. 할 수 있다. 네. 이런 상황이었는데 네. 최근에 그 미국 시장 상황만 배제해 놓고 보면 네. 한국은 지금 금리 내려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네. 부동산 정고점 간다 그러고 막 난리 나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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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죠? 네. 그래서 은행 창구지도 하고 막 그런 상황인데 네, 네. 여기서 금리를 내려? 조금 상황이 좀 꼬인 것 같아요. 경기만 놓고 보면 그런 한국은행이 선제적으로 해야 된다는 여론이 더 많았었는데 최근에 상황은 어떻게 봐야 되는 건지. 솔직히 다시 좀 정정을 해서 말씀을 드리면 사실 시장 참여자들은 예. 우리나라가 이제 9월, 12월에는 통화정책 회의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8월 아니면 10월이었는데 네. 사실 7월 금통위 때 예. 조금 3개월 안에 인하를 할 수도 있다라는 위원이 1명에서 2명으로 늘긴 했습니다만 늘렸죠. 네. 기자회견에서 하는 총재가 되게 매파적으로 얘기를 했고 인하 시점은 우선 논의조차 하지 않았다라는 얘기 네. 때문에 많은 분들이 8월보다는 10월로 즉 최소 9월 인하를 보고 나서 결정해야겠다라고 뒤로 밀린 상황이었어요. 네. 그리고 실제로 7월 금통위의 의사록이 나왔는데 거기서 되게 도비시한 문구를 찾아볼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환율도 비둘기적인. 높았고 네. 그죠 비둘기적인 것보다는 지금 부동산 가격이 너무 올랐고 가계 대출이 증가하다 보니까 되게 이거 2명의 위원들이 되게 비둘기파적으로 얘기했을 법한 문구들이 그렇게 보이진 않았어요. 그래서 오히려 뒤로 밀려 있다가 그런 의사록까지 저희가 확인을 했는데 미국 지표가 이렇게 좀 망가지거나 리세션에 대한 그 트레이드가 일어나다 보니까 우리나라 좀 선제적으로 인하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지금 시장이 좀 해석을 하는데 네. 저는 기본적으로는 우선 이 9월에 대한 인하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더 편하게 10월에 인하를 할 수 있다. 있는 거지 네. 이거를 그때 7월 금통위 때나 의사록까지 확인한 상황에서 갑자기 8월로 당기는 모습 또한 좀 시장에 조금 뭐라 그럴까요? 왜곡을 줄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난리칠 때는 아니다라는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채권 시장도 이미 미국 따라서 반영을 엄청나게 했습니다. 금리가 시장 금리가 많이 내려왔고요. 네. 근데 저는 사실 하반기 전망 자료에서 저는 8월 선제적 인하가 가능하다고 봤어요. 그리고 그 조건이 뭐였냐면 미국이 거의 9월 인하 확률이 100% 됐었을 때. 근데 지금 충족이 되잖아요. 근데 다만 제가 조금 간과했었던 부분들은 부동산 주담대 같은 게 2%대도 나오고 스트레스 그러니까. DSR이 7월에서 9월로 연기되는 정책에 대한 변화들이 있으면서 가계대출과 부동산이 이렇게 다시 증가하고 올라갈 줄은 저도 예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 역시도 8월보다는 좀 편안하게 10월 정도의 첫 인하를 하는 게 좀 맞지 않을까 생각하고 그 있습니다. 장기채를 사신 분들이 꽤 많았어요. 네, 특히 그렇죠. 미국 10년물 네. 이런 장기채들 많이 사시고 네, 네.
많고 생존하다가 최근 몇 주 동안에 아주 딥 인더머니가 돼 버렸는데 네. 이럴 때 더 사야 됩니까? 아니면 대충 먹고 나와야 됩니까? 근데 저는 사실 요즘에 다시 막 원화채 물어보시는 막 개인 고객들도 되게 네. 많으세요. 2년 전에 원화채에서 작년에 미국채에서 올해 네. 다시 원화채 얘기도 많이 하시는데. 워낙 더 낫죠 지금. 아 근데 뭐 사실 장기적으로 보면 우리나라가 인하할 룸이 크겠습니까? 미국이 인하할 룸이 크겠습니까? 미국이 더 그쵸? 크겠죠. 미국은 지금 올해 한 번, 네 번, 3년 동안 9번 인하하겠다라고 물론 시장은 더 반영하고 있지만 네. 찍어놓은 상황인데 네. 그러면 뭐 조금 장기간으로 보면 미국 장기채를 그냥 좀 보수적으로 투자하는 건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해요. 네. 인하기에 채권을 투자 안 하면 안 되죠. 네. 자산 배분 차원에서 그건 네. 맞는데 그 이제 3.8%거든요. 10년물이. 미국채 10년물. 이게 딱 작년에 7번 이나 반영했었던 그 리세션 트레이드가 연말에 반영했었을 때 저점이 3.8이에요. 지금 이제 네. 그 수준에 왔단 네. 말이죠. 그래서 저는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내려갈 룸 자체가 제 전망하고 다르게 경기 침체가 오면 10년물이 거의 한 3.1%까지 열려 있다고 봅니다. 저희가 오늘 자료를 냈기 때문에. 네. 근데 그렇지 않고 그냥 소프트 랜딩 식이고 수급 쏠림이 일단락 된다 그러면 지금 한 0.1% 정도 남아 있다라고 봐요. 그래서 저는 지금 신규 투자를 세게 가져가는 거는 조금 제 기본 전망 하에는 좀 무리가 있다. 네. 그렇게 빠져도 네. 빠지는 국면에서 달러가 약세로 갈 가능성은 더 많아 보이는 거잖아요. 그쵸, 전보다. 그쵸. 네네. 그러면 이제 퉁치면 환율하고 저거하고 퉁치면 별로 먹을 게 없는 시장일 수도 뭐 있겠네. 그런 부분도 있지만 사실 그러니까 저는 달러가 급격한 약세로 갈 거라고 보진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엔캐리 트레이 청산도 인하에 대한 부분들이지만 저는 여전히 지금의 인하를 통해서 미국 경기가 부양이 된다라고 보기 때문에 달러의 급진적인 약세보다는 여태까지 너무 강했잖아요. 네. 그거에 대한 되돌림 정도. 엔화도 너무 약세였잖아요. 그거에 대한 되돌림 정도로 저는 판단을 하고 원화 있습니다. 채권은 어때요? 원화 채권도 좀 부담스러운가요? 부담스럽죠. 원화는 우리나라가 지금 기준금리가 3.5%인데 다 지금 3% 밑에 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2차례 이상, 3차례까지 반영해 놓은 정도라고 생각을 해서 네. 우리나라도 침체가 아니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 수급에 대한 쏠림은 진정될 것으로 저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하시더라도 채권 투자를 하시더라도 듀레이션 그러니까 만기 구조는 짧은 게 낫겠네요. 여태까지는 저희가 장기 쪽을 말씀을 드렸고요. 네. 지금은 조금 듀레이션을 축소해서 단기 쪽으로 가져가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추가로 막 채권 투자할 때는 아닌 것 같다. 저는 2분기 때 비중 확대를 엄청 말씀드리고 네, 다녔어요. 네, 네, 네. 그래서 지금 신규 투자를 되게 세게 하는 거는 위험하네. 3일 동안 금리가 너무 많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좀 알겠습니다. 위험하다. 네. 네. 많이 먹은 사람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자, 주식하고 반대니까요. 네. 하나증권 김상훈 연구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